유연숙 교수님의 강의를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강의 시작하기 전에 영상 하나 먼저 보고 갈게요. 백사장은 전국에서 가장 넓은 백사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넓어가지고 노래노래 하기에도 좋고. 네. 너네 학생 네. 그러니까 사실 이 동아리가 아까 보셨지만 인권 동아리예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이제 일상적인 부분들. 그러니까 사실 장애인들이 이동도 어려운데 바다에서 물놀이 한다는 거 그거 아예 상상도 안 본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여가의 권리, 롤 권리, 인권 선언문에도 여가권이 있는데 아무도 그 권리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그 청소년들이 그런 이제 권리를 생각하고 그리고 그걸 실천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놨으니 어른들이 알아서 이제 법도 만들고 정책을 만들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제 메시지를 담아서 이 BBC 뉴스 이제 보도가 됐었는데 이게 또 놀라운 사례가 뭐냐면 김민석 선생님이라고 우리 방송대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졸업한 그 선생님이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과 함께 이런 활동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사회권을 확장시킬 수 있을까 이런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전동 휠체어 그것을 이제 활용하는 법으로 처음에 시작했어요. 복지관이 가파른 곳에 있는데 어르신들이 올라오시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면 전동 휠체어 사용하면 어떨까? 그걸 이제 청소년 활동을 했다가 그게 조금씩 확장이 돼서 무장애 관광까지 나아간 이제 사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사회권이나 사회복지학과나 우리 마중물에서 논의하는 것은 너무 큰 거다. 그래서 뭔가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엄두가 안 나요. 막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러한 고민을 가지고 현장에서 토론하다 보니까 하나씩 실마리가 풀려서 이런 사례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토론하는 동료들하고 어떻게 이야기를 시작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렇게 보여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되면 내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할 동료들하고 대화를 나누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대화가 실천으로 이어지고 그 실천이 법과 제도를 바꿔내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나. 그래서 정말 이렇게 그 아이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사례 만들어 놨으니까 많이들 해주세요.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진짜 우리가 마중물의 이런 활동들을 얘기하면서 우리가 좋은 사례 하나가 또 이렇게 세상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그런 얘기 할 때 정말 그동안에 막 중원노인복지관이나 선배시민 활동들 계속 얘기했었는데 또 후배시민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제주 전체를 또 바꾸고 더 나아가서 한국 사회에 이렇게 인식을 바꿔내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이제 전하고 싶어서 공유를 했고 오늘 또 주제하고도 굉장히 맞는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루어지지 않는 꿈 같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인권의 이상은 지속적으로 우리는 추구하지만 실현되지 않는 꿈이죠. 계속 바뀌니까 예전에는 버스만 타면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이동권이라는 게 이제는 누구나 다 바다는 열린 공간인데 왜 바다를 누구는 즐길 수 있고 누구는 즐기지 못하지? 거기에 확장되는 거. 그래서 계속 추구하는 이루어지지 않는 꿈. 그게 인권인데 그 인권을 사실은 인권이라는 단어 자체도 굉장히 어색한 단어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지금이야 인간의 권리이다. 그것은 타고난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과거에 처음에 이것을 주장했던 사람들한테도 이게 상식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항상 인권의 이면에는 상식을 전복한 사람들 그리고 그런 철학들이 기반하고 있다. 우리가 상식의 전복과 정치의 회복. 그게 어떤 의미냐면 상식을 전복했잖아. 아까 제주도 친구들이. 아니 휠체어 장애인도 물놀이를 할 수 있다. 그 상식 우리한테는 상식이 아니었잖아요. 그 상식을 전복한 거죠. 그것도 그 사람들의 권리야. 그리고 그것을 정치로 회복하려고 해요. 조례도 만들고 어떤 법과 제도를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현장에 이미 함께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세계인권선언문은 사실은 제가 놀란 게 저도 역시 세계인권선언문을 배우지 않고 사회복지 학부를 전공했어요. 한 번도 배운 적이 없어요. 그리고 제가 사회복지와 인권을 교과목을 맡게 되면서 세계인권선언문을 우리 학과에 온 학생들만이라도 세계인권선언문 하나만 알아도 모든 인권의 문제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과 가치를 얻어가는데 왜 이거는 안 하고 매일 그 사례 속에 인권 침해 사례 속에 뭐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한 구체적 기술적인 인권들만 배워야 하는가 그런 질문을 가지고 사회복지와 인권이라는 교과목들을 이제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했던 그 부분이었거든요. 그게 세계 인권 선언문 하나만 배우고 졸업하자 이런 이제 그거였어요. 근데 얼마 전에 장애인 재가복지 시설에 사회복지사들 보수 교육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제가 물어봤죠. 세계 인권 선언문을 읽어보신 적이 있나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복지 현장이 가장 인권과 함께 해야 될 현장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세계 인권 선언문을 다 읽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이 한국의 현실이다. 그리고 우리 교육계가 반성해야 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사회복지사를 굉장히 많이 양성해내고 있고 그리고 사회복지 학문이 들어온 것은 전쟁 끝나고 바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학문이 굉장히 일찍 도입된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세계인권선언문을 가르치지도 않고 인권의 현장에서 일하게 할까? 그래서 다시 한번 세계인권선언문만이라도 우리가 같이 읽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사실 그 전문은 오늘 이렇게 다 프린트 전문가 조항을 그래서 이따가 조금 이렇게 다 읽어볼 거예요. 오늘 가기 전에 한 번이라도 나는 안 읽고 왔지만 오늘 여기서 읽고 간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이제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이 말이 얼마나 무시무시하고 무서운 얘기일까?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다. 동의하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하세요? 네. 근데 모든 세계 인권 선언문이나 인권 선언문에는 인간이 자유롭게 태어났다고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굉장히 도전적이었고 혁명적이었고 반동적이었던 어떤 그런 이제 얘기였던 거예요. 근데 그런 것을 주장한 학자들이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라는 것을 로크, 홉스, 루소 사회계약론자들이 이제 그런 주장들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이 빌려오는 레퍼런스가 뭐냐면 참고 문헌이 고대 아테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고대 아테네에서는 이제 그 시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존재이다라고 이제 그것이 자연법 사상에 의해서 이제 그거에 근거한다라고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안티고네의 그 이야기를 아시죠? 안티고네가 그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그 안티고네가 이야기를 하면 그
아버지가 자기 어머니랑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은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아버지가 자기가 엄마랑 결혼했다는 걸 알게 돼서 눈이 이제 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안티고네가 아버지를 모시고 이제 그 방황을 이제 같이 다니게 되는데, 그때 오빠 둘이 그 아버지의 나라를 차지하겠다고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한 명의 오빠가 이제 사망을 한 거죠. 그런데 그 삼촌이 이제 정권을 잡게 된 거예요. 근데 나한테 반역한 사람은 그 시체조차도 거두지 말라는 실정법을 이제 내세우게 돼요. 그랬을 때 안티고네가 자기 오빠의 시신을 수습하고 그랬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그 삼촌이 안티고네한테 너는 실정법을 왕의 말을 어겼다. 그 왕의 말이 법이었으니까. 그랬더니 안티고네가 하는 얘기가 그 위에 신은 그 자신의 이제 그 피부치가 이렇게 죽었을 때 이렇게 허용하는 것이 신의 법이다. 그것이 이제 자연법 사상에 이제 기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연법 상태에서, 자연 상태에서 인간이 누려야 할 권리가 이제 자연법의 자연권이에요. 그게 인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인권의 출발은 자연법에서 출발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자연법에서는 어떤 권리를 보장하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보기에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나중에. 자연권에 이제 출발을 하는데, 자연권에서는 뭐가 보장되어야 될 것 같으세요? 자연적인 상태에서 인간의 권리를 보장한다면 어떤 거가 있을까요? 그쵸? 우리 자기 보존의 권리, 그래서 생명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해하는 사람한테 저항할 수도 있고 자기 생명을 지킬 권리가 있다. 그런 것이 이제 생명권. 그리고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소유권. 소유권은 아닌데요. 로크는 이제 자연법 상태에서 인간이 노동을 통해서 자연의 것을 가공했을 경우 그것을 소유할 권리가 있다. 이 소유권을 얘기했고, 그 다음에 평등권. 신을 제외하고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그래서 종속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그래서 자연법 상태에서는 생명권과 평등권과 소유권, 뭐 이런 것 등을 이제 얘기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지고 보면, 자연권으로부터 획득한 권리, 그것이 이제 인권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제 유미선 그 박사님이 그 얘기를 하셨잖아요. 자기 학생들이 시민권과 인권의 차이가 뭐냐? 뭐 이렇게 이제 그거를 예전에 얘기해 줬는데 기억하고 있더라. 그게 뭐냐면, 인권이라는 개념은 사실 국가라는 것이 필요 없는 개념이에요. 네. 자연권 상태에서 보호받아야 될 권리. 그래서 국가의 개념하고는 다른데, 시민권이라는 것은 국가라는 법 체계 안에서 보호받는 권리를 또 얘기한다. 그래서 두 개의 차이가,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이고 시민권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권리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리가 고대 그리스 아테네의 이제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스토아 학파로부터 이제 출발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중세에 와서 이제는 인간 중심 사회가 아니라 신 중심 사회에서 이것을 주장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반역적이었다. 이렇게 기존의 상식을 뒤엎었던 거죠. 그런데 우리는 출처가 있다. 그리스 아테네에 그 출처를 가져와서 이제 이렇게 얘기했던 것이 자연법 사상의 출발이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토아 학파는 자연의 이치에 기반해서 자신의 철학들을 폈는데, 자연의 이치를 보니까 모든 생명을, 자기 생명을 존중한다는 거예요. 지키려고 하고. 그게 자연의 이치니까. 그래서 생명권은 모두의 권리고, 그 다음에 신 외에는 모두 평등한 존재이다. 이것이 이제
법의 이치였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 보시면 자연법은 절대자와 피조물 사이의 관계이므로 절대자가 누구예요? 신이잖아요. 그 외에 피조물은 인간들 사이에서는 원천적으로 지배와 복종 관계가 성립될 수 없다. 그래서 자연법 사상에서는 평등이라는 것이 기본 전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절대자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인간은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잘 살아갈 의무가 있다. 생명을 줬잖아요, 신이. 그러면 그 생명을 가지고 잘 살 의무가 있다. 그 생명권을 이제 가지고 있고. 세 번째, 모든 인간은 타인을 존중하고 타인이 자연법에 따라 살아가도록 도울 의무가 있다. 서로, 아까 내 권리가 중요하면 타인의 권리도 중요하다. 우리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친다는데 인간 존중이라는 그런 자연법이 있다. 그래서 자연법이라는 기본 토대에 이런 것들이 이제 정당화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신의 몸을 유지할 권리, 능력이 다르더라도 평등한 가치를 가진 존재로 대우받을 권리, 그리고 일정한 물질적 대상을 자기만 가질 소유의 권리, 그리고 통치자의 지배를 받더라도 자신이 동의한 상태에서 통치를 받을 권리, 뭐 이러한 권리가 자연법 사상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이 가치가 로크의 그 사상에 또 영향을 줬던 그 가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홉스, 로크, 루소 자연법 사상을 그러면 법으로 이렇게 했던 시민권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는 또 사회라는 것이 필요해요. 국가라는. 그런데 우리가 자연 상태에 있지 않고 국가라는 사회 속에 존재하잖아요. 그러면 그 국가랑 어떤 관계를 맺는 것인가 했을 때 계약 관계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토대가 사실 인권의 어떤 기반이다. 그래서 저희 대학원에 그 사회과학 세미나가 첫 번째 로크, 루소, 홉스라는 이제 그러한 사회과학 세미나 교과목이 들어가요. 사회계약론. 그 이유가 이러한 이제 토대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그 토대 위에 이제 자본주의라든지 아까 사회주의라든지 뭐 이런 이념적 지평들을 배우게 되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같은 인권을 이야기하더라도 어떤 스펙트럼에 있느냐에 따라 그 내용들이 달라진다. 그런 토대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홉스는 이상한 권리를 얘기했대요. 이상한 권리. 이상하면 치과 가야 된다고 그랬는데 이상한 권리. 어떤 권리일까요? 홉스가 제일 중요하게 봤던 권리. 그러니까 이제 사회계약을 맺는데 노동에 의한 소유권? 홉스는 거기. 네. I hope so. I hope so. I hope so. 예, 홉스는 이제 생명을 가장 중요하게 여겼는데 생명권, 만인의 투쟁, 자연 상태에서는 우리가 서로 근데 이 만인에 대한 투쟁은 사실은 평등하기 때문에 투쟁이 일어나는 거야. 너랑 나랑 힘이 똑같아. 평등해. 그래서 서로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 투쟁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거기에. 그래서 그런 투쟁을 진압하기 위해서는 리바이던이라는 그 큰 권력을 가진 존재가 필요하다. 그 사람한테 자기 권한을 주고 자기 유일하게 지켜주는 건 뭐냐면 생명권. 그래서 절대 군주한테 자기의 모든 권한을 주고 대신 나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그런데 자기 생명을 침해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항할 수도 있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복종이 이제 홉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복종해야 된다는 거야. 그게 다 모든 생명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래서 이상한 권리라는 거야. 권리는 권리인데 이상한 권리. 그리고 로크는 자유주의적 자연권을 얘기했는데 아까 우리가 생명권, 자유권, 그리고 소유권을 얘기한 게 이제 로크이다. 아까 노동을 자연 상태에 있는 것에 노동을 투입하면 그 노동을 투입한 사람의 것이 되는 거. 그게 이제 소유권을 얘기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자유, 생명, 소유 이 권리가 나중에 미국의 독립선언이나 프랑스 대혁명이나 세계 인권선언문의 기본
그런 철학으로 이제 기반하게 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로크의 어떤 권리는 자유주의적 인권에 속한다. 그게 뭐냐면 소유권에 대한 부분이 되게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루소는 자연 상태에서는 모두가 자연을 소지한대요. 소지. 점유한다는 거예요. 내가 잠깐 점유해. 근데 그 점유한 거는 누군가가 나타나면 또 뺏길 수도 있어. 그래서 점유의 권리예요. 소유가 아니고. 그런데 사회가 생기면서 소유가 생겨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소유가 생겨나면서 불평등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 소유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은 법과 제도를 통해서 더 공고히 하는 거죠. 권력을 가지거나 부를 가진 사람들은. 그게 이제 루소의 불평등 기원론의 이제 이야기다. 그런데 이 루소는 사실은 그 직접 민주주의를 주장하면서 일반 의지에 의해서 공동체의 이익에 기반한 그런 정치를 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내용이 평등과 박애를 되게 중요하게 이제 여겨요. 박애라는 건 어떤 거냐면 자연 상태 인간은 자기 종족이 어떤 위험을 당하거나 힘든 상태를 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통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손해를 보면서도 그걸 나누려고 하는 존재가 인간이다. 그게 이제 박애의 정신을 이제 자연 상태에 그런 박애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이미. 그리고 그 평등, 자유롭고 평등한 존재로 태어났다. 자연 상태에서. 그래서 평등과 박애를 주장한 게 이제 루소이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프랑스 대혁명이나 여기에 이제 그 영향을 주게 되는데 팡테옹이라고 프랑스의 파리에 가면 그 대혁명에 그 기여했던 사람들의 무덤을 한 곳에 모아놨어요. 그런데 거기에 첫 입구에 루소와 볼테르가 있어요. 근데 둘은 사이가 안 좋았어. 근데 죽어서 같이 마주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프랑스 대혁명에 직접 루소는 관여하지는 않았는데 그 사람을 왜 거기에 데리고 왔냐면 그 사람의 정신으로 프랑스 대혁명의 기반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무덤을 그쪽으로 이제 옮겼어요. 그래서 그때 유해숙 교수님하고 저희 또 가갖고 횃불을, 아니, 그 관에도 횃불이 있더라고. 인간의 그 정신을 가지고 새로운 문명을 개척한 끊임없이 죽음 무덤 안에서도 이제 횃불을 들고 있는 그런 존재. 그게 이제 루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후에 세계 인권 선언문에도 이제 루소의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은 우리가 천부 인권해서 자연권에 기반하고 있고 그 자연권은 또 사회계약론이라는 이론을 토대로 구체화 이제 되는 측면들이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루소는 근데 아까 뭐 자유에 대해서 막 얘기를 했잖아요. 뭐 어느 정도까지는 해야지 뭐 이게 인권이 뭐 이거냐 막 이런 얘기 했었는데 자연 상태하에 자연적 자유는 개인의 능력 한도 안에서 결정되지만 사회 공동체 속에서 자유는 일반 의지 한도 안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회에 일반 의지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 자유가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왜 이러지? 미국은 왜 이러지? 이런 게 그 사회의 자유의지가 이제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그래서 정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권은 하나만이 아니고 이제 여러 개가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홉스나 루소나 로크나 루소 역시도 그들이 얘기하는 인권의 대상들이 달랐어요. 네. 예를 들면 홉스 시대는 그래도 귀족이라든지 그런 사람들. 그런데 로크는 이제 부르주아지까지. 네. 루소는 모든 사람들. 근데 여성은 또 제외된
그런 인권인 거죠. 그래서 인권이라는 게 그냥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랐다라는 거. 인권에 포함되는 사람들이.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념적 스펙트럼을 배우고 논의하는 것도 그 인권의 수준과 범위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선언문의 조항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굉장히 현실, 구체화되는 것이 달라질 수 있는 게 보는 우리의 렌즈, 어떤 철학을 가지고 보느냐에 따라 굉장히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권은 하나가 아니고 굉장히 다양하게 해석될 수 있다라고 이제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죄송한데 제가 이 글자체가 없어갖고만 이렇게 좀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인권하면 인간이면 누구나 존엄하고 존엄을 보장받아야 한다. 그게 뭐 세계 인권 선언문에도 돼 있고 헌법에도 이제 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나오기까지 그동안에 뭐 다양한 법이라든지 헌장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권의 첫 번째 헌장은 마그나 카르타라는 헌장이에요. 절대 왕권을 견제하기 위한 귀족들의 이제 헌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대헌장이라고, 마그나가 이제 대라는 의미고 카르타가 헌장이라는 차트라는 이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왕이 함부로 세금을 걷거나 군대를 소집하거나 그 권한을 함부로 사용할 수 없고 귀족의 견제를 받는다라는 것을 이제 명시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마그나 카르타가 있었던 시대에 인권은 누구의 인권이었을까요? 귀족들의 인권이었던 거죠. 예. 그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에 와서야 부르주아지의 인권을 이제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왜 인권은 하나가 아니고 여러 개, 그리고 시대마다 인권의 대상이 달라졌는가 했을 때 그런 법적인 틀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권리청원과 권리장전. 권리청원 역시도 찰스 1세가 자신이 세금을 함부로 올리고 군대를 동원하는 것을 이제 의회파들이 이제 거부했던 거죠. 그리고 크로멜이 정권을 잡으면서 찰스 1세가 이제 그 단두대에서 이제 사라지는 그런 이제 정치 과정을 거쳤었는데, 그때 홉스의 리바이던이 나와요. 절대군주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그 다음에 권리장전에서 이제 로크의 통치론이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로크는 의회파였고 자본가였어요. 주식 투자를 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 사람은 소유권에 대한 관심이 되게 높았던 사람이었다. 그리고 로크의 그런 통치론은 이후에 미국의 독립 선언문이라든지 여기에 영향을 주거든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까 그동안에 여기서 주장들은 상식이 아니었던 것을 상식으로 만드는 그런 역할을 했는데, 토마스 페인도 역시 상식이라는 책을 썼어요. 연설문처럼 이렇게 팜플렛을 썼는데, 그 상식이 뭐냐면 미국의 이제 독립에 대한 그 상식이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상식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상식이 된 거죠. 민주주의라든지 법에 의한 통치라든지 이런 것들. 그런 게 이제 토마스 페인의 상식에 이제 나온다. 그리고 그 버지니아 권리장전을 통해서 이제 종교의 자유나 권력 분립, 이 로크의 이제 정신을 반영해서 미국의 헌법들이 만들어지거든요. 그런데 미국이 되게 급진적이었어요. 왜냐하면 모든 소외된 자들이 미국으로 이민으로 갔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자신들의 자유, 그리고 권리, 그런데 의무만 자꾸 부과하는 거예요. 세금을 더 많이 하고, 그래서 대표자 없이 세금 없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보스턴 차 사건을 통해서 이제 독립의 계기들을 이제 마련하게 되죠. 그래서 독립선언문에는 평등,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까지. 그래서 되게 급진적인, 그 다음에 나온 게 프랑스 대혁명에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이제 나오게 됐다. 그러니까 이러한 문서들이 그냥 그 문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게 되면
거기에 인간의 평등성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세계인권선언문에는 그 내용이 어떻게 반영됐을까. 그러니까 프랑스 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의 내용은 뭐 17조는 똑같아요. 재산 소유의 자유에 대해서 똑같이 조항까지는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걸 비교해 보면서 아, 그냥 세계인권선언문이 어느 하루 아침에 탁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동안 모든 이런 것들이 쌓여서 만들어진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토대로. 그리고 이제 프랑스 대혁명의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 6조에 보면 일반 의지에 대한 조항들이 나와요. 직접 선거,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그런 것들이 나오고 세계인권 선언문에서는 더 나아가서 이제 그동안에는 얘기되어져 있지 않은 사회권이라는 권리, 문화권, 사회권들의 권리까지 이제 확장된 그런 선언들이 이제 존재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조항별로 어떤 것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나중에 한번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요즘을 찾아보면 권리장전이나 권리청원이나 이런 조항들이 영어 사이트지만 한국어로 다 번역이 돼요. 그리고 그게 길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은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1, 2, 3조는 생명에 대한 권리인데 자연권상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생명권이잖아요. 그것들을 모든 조항에서는 이제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도 1조에서 인권과 시민의 권리선언, 인간과 시민의 권리선언에서도 1조에 보면 사람들은 자유롭게 그리고 권리에서 평등하게 태어나며 또 그렇게 존속한다. 이게 뭐냐면 자연권 사상을 기반한 인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회적 차별은 오직 공동의 유형성에 입각할 때만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모두 자유권, 그리고 평등권, 존엄성,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얘기하고 있다. 그리고 17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 17조가 이제 소유, 로크의 소유권을 이제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데 소유권은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 그러니까 그동안 왕이나 이런 사람들이 세금을 물리고 프랑스 대혁명의 가장 중요한 지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많은 전쟁으로 인해서 세금을 증액시켜야 되는데 그동안에 귀족하고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낸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세금 안 냈었잖아요. 그것처럼 귀족과 성직자들은 세금을 안 냈어요. 그러면 세금을 올리면 부르주아지들만 세금을 내게 되는 거예요. 농민들하고. 그러니까 이들이 의회에 가봤자 거기에 또 대표성을 띠고 한 표 한 표를 행사를 하게 되면 머릿수는 우리 부르주아지들이 많지만 의회를 장악한 거는 귀족과 성직자 9계급이에요. 그게 구체제, 앙샹레즘인 거예요. 구체제를 이제 철폐한 게 프랑스 대혁명이다. 그리고 새로운 체제가 뭐냐면 부르주아지들의 이제 평등한 개인들의 이제 세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소유는 왕조차도 신조차도 불가침한 영역이다. 이렇게 명시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소유권을 보유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봤던 마르크스는 인권이라는 것은 자본주의 안에서만 존속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주의라는 것은 권리라는 것 자체가 필요 없는 사회라는 거예요. 다 서로 존중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사회주의에서는 또 인권이 이 혁명을 방해하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평가하는 입장도 있어요. 네, 마르크스주의에서는. 그리고 인간의 권리 선언은 인권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인 그리고 자연권적인 거라면 시민권은 국가의 의사결정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시민권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의 결과 시민권은 누구한테만 갔죠? 부르주아지, 그러니까 뭐
주당 얼마의 소득이 있는 남성만 투표할 권리를 주게 된 거죠. 그리고 대표자로 나갈 권리도 주당 얼마의 소득 이상의 세금을 내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왜 프랑스 대혁명이 부르주아즈 혁명인가 했을 때 소득을 가진 사람, 그 사람만이 권리를 누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부분들을 이제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 이제 CAS가 주장했던 게 이제 능동적 시민들한테만 투표권을 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제3신부는 모두였는데 모든 일에 참여하고 있었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국가가 다 운영이 되고 있었어. 근데 아무것도 아닌 존재였던 거예요. 투표권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서 그 투표권을 갖게 됐는데 그런데 그 투표권을 줄 때 능동적 시민만이 그걸 행사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능동적 시민이라고 하면 소득이 얼마 이상인 사람 그걸로 이제 구분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런데 그것에 이제 로베스피에르는 반대했던 거죠. 재산권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했냐면 아니 투표권을 준다는 게 모두가 평등하고 다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고 하면서 그 돈이라는 게 뭔데 재산이라는 게 뭔데 그거에 따라 주고 마느냐 부라는 것은 운에 따르는 거 아니냐 너가 어떤 집에 태어났느냐 그리고 어떻게 운이 좋아서 돈을 버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걸로 어떻게 이 권리를 논하느냐 이런 이제 비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로베스피에르가 처음에는 사실은 이제 모두가 이런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공포 정치를 한 거죠. 자기의 정적들은 다 이제 사형시키는 그래서 이제 다시 정권을 잃게 되는 공포 정치의 대가로 나와 있지만 그 사람의 주장은 되게 평등성 등을 이제 얘기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적인 인권을 주장하는데 실제로는 불평등하다, 현실은. 그리고 여기에서도 여성은 제외되었다. 남성 부르주아지들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대혁명에 여기에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노예제 폐지 투쟁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것들을 제공을 해요. 그리고 이후엔 이제 민족주의로 이제 프랑스 대혁명 이후에는 또 민족주의로 넘어가는 그런 역할들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권이라는 것이 사실은 과거의 봉건제에서는 귀족과 영주, 아까 마그나 카르타에서 보면은 봉건 영주와 귀족들을 위한 거였다라면 프랑스 대혁명에서는 부르주아지를 위한 인권. 그 다음에 세계 인권 선언문은 이제 모두를 위한 이제 시민을 위한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이 이제 탄생하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거 하나하나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쵸. 혁명이라는 것이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 인권이나 권리 투쟁에 참여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치 근데 우리는 뭐 그냥 글자로만 배우니까 이것이 시대가 흐르면 발전하면 그냥 이루어질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아까 상식의 전복과 정치의 회복 그 과정이 있었는데 거기에는 물리적 폭력 혁명도 있었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와 사민주의에서도 인간을 다르게 규정하고 그 인간의 규정에 따라 권리도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유주의에서는 이제 자유권을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로크가 얘기한 야경 국가인 거예요. 치안만 하면 되고 모든 것을 자유롭게 해줘야 돼. 국가는 치안 국가만 되면 돼. 야경 국가만 되면 돼. 밤에 다니는 거 무섭지 않게만 해줘. 이게 이제 그 원리였다면 사민주의에서는 이제 적극적 자유주의. 그래서 사회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애로의 자유. 제가 스웨덴의 사람들이 어떤 직업을 가져도
평등하고 자유롭게 살아간다. 그렇게 생각했던 게 뭐였냐면 기본적으로 소득 격차가 적고 거의 삶의 수준이 비슷한 거예요. 그런 사회에서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 되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직업을 갖느냐에 따라 소득 격차가 굉장히 심하고 삶이 달라져요. 근데 그 직업을 갖기 위해서는 엄청 많은 사교육을 받아야 돼. 그게 이제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그것을 시장에 자유롭게 놔둘 것이냐 아니면 사회권으로 누릴 것이냐에 따라 다른 거죠. 그렇게 하려면 사회권이 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분배 활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스웨덴의 청년들이 오히려 더 자유롭다고 느끼는 것은 자기가 원하는 꿈을 꿔도 생존이 위협받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국가애로의 자유예요. 국가애로의 자유고 여기서는 자유권은 국가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국가로부터 멀리 도망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경제적 문제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스웨덴의 그 장애인 청년 콤나드라는 청년이 고등학교 때 자기가 척추 장애인이 됐지만 인생의 방향은 바뀌었어도 삶의 질은 바뀌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그리고 자기가 자유롭게 뭘 하고 싶다고 꿈꾸잖아요. 그거 자체가 이제 이런 적극적 자유를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조건의 평등을 얘기하는 게 이제 삼인주의라면 자유주의는 기회의 평등을 얘기하고 사회주의에서는 자유로운 개인인데 이 자유로운 개인이 어떤 거냐면 계급 자체가 없어진 사회예요. 지금은 계급으로 분열된 사회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그런데 그 계급이 철폐되면 누구나 다 자유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지 않을 권리,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가져가는 그런 이제 자유권을 얘기하는 게 사회주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본주의를 아예 철폐해야 된다고 보는 게 이제 사회주의적 시각인데 인권은 자본주의 하에서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권 자체, 그러니까 아예 자본주의 체제가 없어지는 경제 체제 자체가 바뀌어지는 사회가 권리나 이런 걸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두가 평등하고 자유로우니까. 그런 이제 얘기를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권의 개념이 자유권적 인권, 사회권적 인권, 그리고 사회주의는 또 인권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다 이념의 스펙트럼에 따라 굉장히 다를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관점에서 내가 인권을 볼 것이냐. 그동안에 그래 생각의 자유, 사상 표현의 자유, 자유권적으로 주장했던 그런 자유의 권리. 우리 사회는 굉장히 87년 민주화 운동도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자유권적 인권. 그런데 지금 이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문제는 어떻게 보면 사회권적 인권의 부재로 인해서 갈등하는 그런 사회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어떻게 인권을 가져갈 것인가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인권의 이제 토대. 그래서 아까 인권의 세계 인권 선언문도 모든 인민과 국가가 다 함께 달성해야 할 하나의 공통적 기준이 세계 인권 선언문이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그 인권 선언문 전문에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이제 앞에 뭐 자유, 정의, 평화를 이제 기초하고 있어요. 이거를 돌아가면서 한번 선생님부터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거예요. 낭독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같이. 어디까지요? 제가 스답할 때까지. 세계 인권선언 전문 인류 가정 우리 구성원의 고유한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이 평화의 기초이며. 예, 여기가 아까 우리 이제 조혜전 선생님 책에 보면 사람이 정리해 놓은 인권의 구조가 있는데 이 구조의 가장 주춧돌이 평등권, 자유권, 형제, 아까 형제 자매를
뭐 인류애로 바뀌어야 된다 그랬는데 그런 것들이 여기 이제 주춧돌의 개념들을 자유, 정의, 평화 그리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가 인권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구한 열망으로 천명되었으며 네, 이거는 여기에 보시면 첫 번째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뭐 때문에 이제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이유를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건들이 있었죠? 여러분들. 네, 1, 2차 세계대전 그리고 뿐만 아니라 유대인 대학살 사건들이 있었죠. 그래서 홀로코스트 이후에 이런 만행들에 대한 어떤 국제적인 그 각성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졌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신앙의 자유, 언론과 신앙의 자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네. 네, 이거는 어디서, 그쵸. 루즈벨트 대통령이 1941년에 이제 새해 연설에서 4개의 자유가 이제 세계 대전이 종식되면 4개의 자유를 이루는 사회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이제 공포로부터의 자유, 결핍으로부터의 자유, 그다음 종교의 자유, 생각의 자유, 말할 자유, 뭐 이런 것들을 얘기했어요. 4개의 자유를. 근데 거기에서 그동안 얘기하지 않았던 거가 뭐였냐면 결핍으로부터의 자유였어요. 근데 그게 이제 사회권으로.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의 이제 부인이 사실 여기 위원회 위원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요 정신을 여기 내용에 이제 담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제를 통해 인권이 보호되어야 함이 필수적이며. 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인권이라는 것은 굉장히 추상적이다. 그래서 법의 통치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국제 협약을 통해서 법에 그런 것들을 이제 준수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리고 국가 간의 우호관계 발전을 촉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 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이 서약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 가장 중요하므로 네, 여기에 이제 그런 연합의 회원국들이 여기에 이제 동의했다라는 거죠, 같이. 그 다음에 네. 이제 국제연합총회는 모든 개인과 사회적 기관이 이 선언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고 교육과 학업을 통해 이러한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며 국내적 그리고 국제적인 점진적 조치를 통해 회원국 국민들 자신과 그 관할 영토의 국민들 사이에서 이러한 권리와 자유가 보편적이고 효과적으로 인정되고 준수되도록 하기 위하여 모든 사람과 모든 국가가 달성해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서 이 세계 인권 선언을 선포한다. 네, 여기에 보시면 그 회원국들이 교육과 학업을 통해 권리와 자유에 대한 존중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되는데 우리가 교육을 한 번도 안 받았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회원국이었긴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여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을 배우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현장에서 이것을 같이 나누고 하는 것이 이 선언문의 그 또 우리 시민의 의무일 수도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1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1조를 넘어가기 전에 요 이제 그 권리의 이제 토대가
전문, 그 다음에 인권의 토대가 1조부터 23조까지예요. 그리고 기본 권리가 이제, 인권의 토대는 1조와 2조, 그 다음에 기본 권리는 3조에서 11조, 시민적 권리가 12조에서 17조, 정치적 권리가 18에서 21조, 그 다음에 아까 요 결핍의 권리, 경제, 사회, 문화적 권리가 22에서 7조, 그 다음에 28조부터 30조까지는 이행의 이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세 개 인권 선언문의 탄생을 보면 프랑스, 중국, 그 다음에 레바논, 뭐 다양한 세계에 있는 그 석학뿐만 아니라 NGO 그리고 정치인들 뭐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그 위원회를 구성을 했거든요. 근데 굉장히 많은 그 회의를 진행을 했는데 이렇게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유엔 경제사회 이사회에서 이제 18명의 인권위원회를 설출하고 그 다음에 이분들이 그 58차 회의, 그 다음에 하부위원회에서 20차례 회의를 하고 그 다음에 1948년 12월 10일 날 인권 선언문이 채택이 됐는데 58개국이 이제 참여를 했는데 기권이 8개국, 그 다음에 불참이 2개국, 그 다음에 찬성이 48개국이었어요. 근데 이제 기권한 국가 중에서는 이슬람 문화권의 국가랑 사회주의 국가. 그러니까 이 인권 선언문 자체가 굉장히 자본주의의 그 체제 논리를 담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권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제 만들어져서 이렇게 이제 구조화된 내용들을 담고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뭐 인권 선언문의 전문의 구성을 보면 인권의 개념과 가치, 아까 처음에 이제 나온 게 인권의 개념과 가치고, 그 다음에 목표는 이 아까 4가지 자유를 이제 그 실현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미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실현 방법으로는 정황권과 인권적 가치를 수반한 법칙, 법률로서 만들어야 된다, 막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회원국의 의무가 아까 교육의 의무, 이것을 알리고 교육하고 지킬 의무가 있다,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첫 번째 전문에는 보편성, 첨부 인권, 양도 불가성. 아까 양도 불가하다 인권이라는 것은, 그리고 태어날 때부터 모든 구성원들은 평등하고 자유롭다. 그리고 자유, 정의, 평화 뭐 이런 개념들을 이제 전문의 내용들로 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1조부터 한번 돌아가면서 읽어보도록 할게요. 오늘 숙제는 읽어보고 가는 거. 예, 1조. 제1조 핵심 키워드 자유평등이며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로우며 그 존엄과 권리에 있어 존중하다. 사람은 이성과 양심을 부여받았으며 서로의 형제의 중심으로 행복하여야 한다. 아까 이제 얘기한 것처럼 용어를 좀 바꿔야 된다. 브라더후드라고 돼 있는데 사실은 휴머니즘이나 뭐 인류애로 이제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 그리고 이게 1조가 아까 얘기한 자연권적 인권에 이제 기반하고 있는 측면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2조로 가볼까요? 제2조 핵심 키워드 차별금지. 모든 사람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그 밖의 견해,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그 밖의 신분 등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선언에 선포된 모든 권리와 자유를 누릴 자격이 있다. 나아가 개인이 속한 국가 또는 영토가 국립국, 통치지역, 비자치지역이거나 또는 그 밖의 다른 주관상의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거나에 관계없이 그 국가 또는 영토의 정치적, 사법적 또는 국제적 지위를 근거로 차별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네, 여기에 보시면 그 모든 사람들은 차별받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인종, 피부, 성, 언어, 종교 되게 구체적으로 얘기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이렇게 다 나열을 했을까요?
이것 때문에 차별받고 있기 때문에 이미 그래서 구체화 시킨 거예요. 되게 여기에 들어가지 않았는데 지금 차별하고 있는 건 뭘까요? 성은 있어요. 여기 직업, 네. 신분, 출생, 재산, 그 다음에 연령도 그렇고 또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차별하는 게 학력 차별. 여기 학력 차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런 게 있대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이제 이런 것은 국가가 뭐 식민지 국가든 신탁통치 국가이든 독립국가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한테 적용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아직 전쟁 2차 세계대전 끝날 때만 해도 아직도 식민지 신탁통치 국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문제 제기를 한 거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들은 그 인권의 보호에 해당되지 않는 거냐 막 이런 것들을 질문한 거죠. 그리고 제3조 제3조 핵심 키워드 생명, 자유, 안전의 권리. 모든 사람은 생명, 자유, 그리고 신체의 안전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네, 이것도 이제 자연권적 인권인 거죠. 그다음 제4조 핵심 키워드 노예 금지. 어느 누구도 노예 상태 또는 예속 상태에 노예되면 안 됩니다. 노예제도가 노예되면은 어떠한 형태로든 금지됩니다. 네. 이 조항으로 인해서 이제 노예 해방이라든지 이런 거에 근데 그래도 흑백 차별 문제가 지속적으로 오랫동안 미국 사회에 있었어요. 네, 제5조 고문 금지. 어느 누구도 고문 또는 잔혹하거나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대우나 차별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예전에는 이제 그러니까 가장 확실한 증거는 자백이다. 근데 자백을 이끌어내는 방법 중에 하나가 고문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많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명시하고 있어요. 제6조. 제6조 핵심 키워드 법 앞의 인간으로 인정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어디에서나 법 앞에서 인간으로서 인정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제6조 조항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가 얘기했는데 자기가 난민으로 있었을 때 가장 권리가 있는 존재라는 걸 느낀 것은 범죄를 저질렀을 때. 법 앞에 범죄자가 되니까 난민도 법 앞에 똑같이 처벌받는 장소에 나타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됐다. 그래서 그때만 평등하게 권리가 있는 거를 느끼게 된다. 난민은 죄를 저질렀을 때만. 그 전에는 권리가 없는 존재인데 죄를 저질렀을 때만 법 앞에 평등 권리를 이제 적용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제7조. 제7조 법 앞에 평등.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위반되는 어떠한 차별에 대하여 그리고 그러한 차별의 선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아까 그 법 앞에 평등 얘기하고 있지만 800원 버스 운전 기사의 사례 보면 여전히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런 이야기. 예, 8조. 모든 사람은 헌법 또는 법률이 부여하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권한 있는 국내 법원에 의해 효과적인 구제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제9조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체포, 구금 또는 추가되지 아니한다. 근데 막 요즘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제10조. 제10조 공정하고 공개된 재판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 그리고 자신에 대한 형사상 혐의에 대한 결정으로서 독립적인 공평한 법정에서 완전히 평등하게 공정하고 공개된 심리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네. 여기 이제 8조부터 10조나 11조 이후에 이제 법률과 관련된 조항은 절대 왕권에서 귀족들이 제대로 재판받지 않고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쌓여서 이렇게 조항들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권리장전, 마그나 카르타부터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요. 자기를 지킬 수 있도록 법률적으로. 제11조 형사범죄에 출시된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에 필요한 모든 보장이 제공된 무죄재판에서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유죄로 추정될 권리를 가집니다. 어느 누구도 행위 시에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따라 범죄를 규정하지 아니한 자기 또는 부자기를 이유로 유죄 판결을 가지지 아니합니다. 또한 범죄 행위 시에 적용될 수 있었던 형벌보다 무거운 형벌이 부과되어서는 아닙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 근데 뭐 마치 결정해 놓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죄가 없다는 전제를 가지고 수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죄가 있다 그렇게 제12조 어느 누구도 자신의 사생활, 가족, 가정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자신의 명예와 신용에 대한 공격을 받지 아니한다. 모든 사람은 그러한 간섭이나 공격에 대하여 받을 권리를 네, 사생활의 권리 제13조 모든 사람은 각국의 영역 내에서 이전과 거주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을 포함한 어떤 나라로부터도 출국할 권리가 있으며 또한 자국으로 돌아올 권리를 가진다. 네. 그러니까 중국의 예전에 인구 정책이나 이런 게 됐을 때 제 친구가 중국 이제 그 석사 과정을 이제 영국으로 와서 그 만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 그 베이징을 가려면 허가를 받아야지만 갈 수가 있대요. 그 당시만 해도. 그러니까 자기가 출생한 지역, 그러니까 베이징에서 출생했으면 개침 됐는데 시골에서 베이징으로 다 가려고 하니까 거기서 이제 그 규제를 하더라고요. 거주의 규제들을. 그러면서 학교를 붙거나 뭐 이렇게 되지 않는 이상 베이징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 당시에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됐는지 모르지만. 근데 사실 거주 이전에 자유가 있지만 뭐 모두가 대치동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거주해.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거주 이전의 자유는 자본이 있는 사람만 누릴 수 있는 자유인 것 같다. 막 이렇게. 제14조. 제14조 박해를 피할 기호권. 모든 사람은 박해를 피하여 다른 나라에서 비호를 구하고 비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 권리는 진실로 비정치적 범죄 또는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로 인하여 기소된 경우에는 주장될 수 없다. 네. 그러니까 난민인 거예요. 난민 여러분들이 난민 정치적인 이유로 억압을 받거나 이러면 난민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인권적 측면에서. 여기서 아까 여기 비정치적 범죄는 난민 신청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다른 범죄를 저질러서 가게 되는 경우. 제15조. 제15조 국적을 가질 권리. 모든 사람은 국적을 가질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국적을 박탈당하거나 그의 국적을 변경할 권리를 부인당하지 아니한다. 근데 이제 나라마다 국적의 조건들이 좀 달라서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입양 가서 청소년 때 파양이 되면 국적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근데 한국에 돌아오고 싶은데 언어나 문화가 다 이미 달라져서 한국에 와서 이제 살 수 없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인권이 안 지켜지는 거죠. 제16조. 제16조 핵심 키워드 혼인과 가정을 이룰 권리. 성인에 이른 남녀는 인종, 국적 또는 종교에 따른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하고 혼인하여 가정을 이룰 권리를 가진다. 그들은 혼인에 관하여 혼인 기간 중 그리고 혼인을 해소할 때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혼인은 장래 배우자들의 자유롭고 완전한 동의에 의해서만 성립된다. 가정은 사회의 자연적이고 기초적인 단위이며 사회와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지금 되게 사회가 변했는데 이런 이제
근데 아직도 이제 조혼 제도라든지 이런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요 부분에 있어서 결혼이 자유롭지 않은 사회에 대한 그런 인권 보장에 대한 얘기. 17조. 제17조 재산권. 모든 사람은 단독으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재산을 소유할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자의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박탈당하지 아니한다. 네, 프랑스 대혁명에서도 딱 17조에 있거든요. 근데 재산 소유권은 그대로 17조를 유지하고 있어요. 18조. 제18조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 모든 사람은 사상, 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집니다. 이러한 권리는 자신의 종교 또는 신념을 변경할 자유와 단독으로 또는 다른 사람과 공동으로 그리고 공적으로 또는 사적으로 선교, 행사, 예배 및 의식에 의하여 자신의 종교나 신념을 표명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제19조. 제19조 모든 사람은 의견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이러한 권리는 간섭 없이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부와 사상을 추구하고 얻으며 전달하는 자유를 포함한다. 네. 근데 사실은 우리 사회도 권위주의적인 정부였을 때는 사상 표현의 자유가 억압됐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어떤 정권이 들어섰느냐에 따라 어떤 교육을 할 때 자유롭지 않게 느껴질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20조. 모든 사람은 평화적인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어느 누구도 어떤 결사에 소속될 것을 강요받지 아니한다. 제21조. 제21조 정치 참여권. 모든 사람은 직접 또는 자유롭게 선출된 대표를 통하여 자국의 통치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국에서 동등하게 공무를 단임할 권리를 가진다. 국민의 의사가 정부 권능의 기반이다. 이러한 의사는 보통 평등 선거권에 따라 비밀 투표 또는 그에 상당한 자유 투표 절차에 의한 정기적이고 진정한 선거를 통하여 표현된다. 네, 아까 루소의 일반 의지처럼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부분들, 또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그런 걸 얘기하고 있고 제22조. 제22조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 사회권. 모든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국가적 노력과 국제적 협력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국가의 조직과 자원에 따라서 자신의 존엄과 인격의 자유로운 발전에 불가결한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들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루소는 아까 이제 사람들한테 사회가 생기면서 소유가 생겼지만 그 소유를 공동의 이익에 의해서 사실은 그 제한받을 수 있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 루소가 그 사회권적인 그것들을 얘기했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어요. 23조. 제23조 노동의 권리. 모든 사람은 일, 직업의 자유로운 선택, 정당하고 유리한 노동 조건, 그리고 실업에 대한 보호의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어떠한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동일한 노동에 대하여 동등한 보수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노동을 하는 모든 사람은 자신과 가족에게 인간의 존엄에 부합하는 생존을 보장하며 필요한 경우에 다른 사회 보장 방법으로 보충되는 정당하고 유리한 보수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가입할 권리를 가진다.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 그것도 세계인권선언문에 다 되어 있는 건데 사실 여전히 우리는 좀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 거 가입하고 이런. 네, 24조. 제24조 휴식과 여가의 권리. 모든 사람은 노동시간의 합리적 제한과 정기적인 일부 휴가를 포함하여 휴식과 여가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네. 제25조. 제25조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 생존권. 모든 사람은 의식주, 의료 및 필요한 사회 특질을 포함하여 자신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에 적합한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와 실업,
질병, 장애, 배우자 사망, 노력 또는 그 밖에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한 세계 결핍의 경우에 보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어머니와 아동은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모든 아동은 군인 중 또는 군인 외에서 출생하였는지를 불문하고 동일한 사회적 보호를 받는다. 네, 여기 보시면은 베버리지의 우대하게 그런 내용과 함께 그리고 또 이제 그 모자 가정의 경우 경제적인 측면에서 이제 불리한 조건들에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이제 강력하게 이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지금처럼 여성이 사회 진출 참여나 이런 것들이 자유롭지 않았기 때문에. 제26조. 제26조 교육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교육은 최소한 초등 및 기초 단계에서는 보장해야 한다. 초등교육은 논적해야 한다. 기술 및 직업교육은 일반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하며 고등교육은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근거하여 동등하게 접근 가능하여야 한다. 교육은 인격의 완전한 발전과 인권 및 기본적 자유에 대한 존중의 강화를 목표로 하여야 한다. 교육은 모든 국가, 인종 또는 종교 집단 간의 이해, 단역 및 우위를 증진하며 평화 유지를 위한 국제연합의 활동을 촉진하여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제공되는 교육의 종류를 선택할 우선권을 가진다. 네. 그 토마스 페인은 사실은 그 인권을 발표했을 때 교육을 무상으로 권리로서 주어져야 된다. 미국 사회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교육권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 이제 26조에 교육받을 권리, 27조. 제27조 문화생활에 참여할 권리. 모든 사람은 공동체의 문화생활에 자유롭게 참여하며 예술을 향유하고 과학의 발전과 그 혜택을 공유할 권리를 가진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창작한 과학적, 문학적 또는 예술적 산물로부터 발생하는 정신적, 물질적 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아까 그 우리 박우석 선생님이 왜 내가 뮤지컬 얘기하면서 얘기하냐, 문화향유권도 인권이었어? 그래서 사실은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지불 능력이 있는 사람의 경우 문화향유가 가능한 경우들이 많아서 이것을 어떻게 권리로 누릴 수 있어야 될까, 이런 이제 부분이 있죠. 28조. 제28조 권리가 실현될 수 있는 사회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 모든 사람은 이 선언에 규정된 권리와 자유가 완전히 실현될 수 있는 사회적 국제적 질서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 그러니까 28조부터는 체제와 의무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28조에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런 인권이 실현되려면 어떤 체제의 사회를 만들어야지 될 것인지 고민해야 된다. 그러면 자유주의, 아까 자유주의 적인 체제냐, 삼인주의적 체제냐, 어떤 체제에 냐에 따라 인권의 그게 달라지는데 그 체제를 구현할 권리가 여러분한테는 또 있다는 거예요. 그럼 29조. 공동체에 대한 의무, 권리의 한계. 모든 사람은 그 안에서만 자신의 인격을 자유롭고 완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공동체에 대하여 의무를 준다. 모든 사람은 자신의 권리와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당연히 인정하고 존중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목적과 민주사회에서 도덕, 공공질서 및 일반의 복지를 위한 정당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목적에 한하여 법률이 정하는 제한을 갖는다. 이러한 권리와 자유는 어떠한 경우에도 국제연합의 목적과 원칙에 위배하여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이제 사실은 세계인권선언문은 통으로 다 해야 된다. 근데 사람들이 자유권만 가져와서 그 세계인권선언문에 우리 사상 표현의 자유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인종차별주의 같은 거 나 자유로운 사상이니까 막 얘기해도 돼.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그것도 여기에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 위배하는 원칙에 위배하여 행사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명시되어 있거든요. 네, 제30조. 제30조 인권
이 선언의 어떠한 규정도 어떤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 규정된 어떠한 권리와 자유를 파괴하기 위한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해석되어서는 아니 된다. 네, 여기도 이제 제30조도 그런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네. 오용을 금지해라. 하나의 조항을 가지고 난 그렇게 선언문에 되어 있으니까 그거 할 거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세계 인권 선언문을 다 읽어봤다. 네, 그게 가장 큰 의미이고, 인권 선언문을 막상 읽어보니까 내용 자체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구체화시키거나 토론해 본 경험이 없어요. 근데 저희한테는 더 중요한 것은 이 조항 하나하나마다 토론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런 기회들을 우리가 한 번도 가져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막연하고 추상적 개념으로만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런 것에 어떤 나의 그 관점을 가지고 토론하는 기회를 좀 만들어 보는 것이 이 인권선언문의 기본적인 그 회원국의 의무이자 또 시민으로서의 우리 의무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이제 얘기 나눠봤는데, 여기에 보시면 저희 대학원의 커리큘럼이 나와 있긴 해요. 근데 이 주어졌어요? 이 커리큘럼을 보시면 인권, 사실은 요 꼭대기에는 세계 인권 선언문이 있다, 이렇게 보셔도 무관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인간화할 것이냐, 구체적 조항으로서 보여줬던 게 또 세계 인권 선언문이기도 하고, 근데 그 토대 밑에는 이렇게 정치학, 윤리학, 자본론, 그 다음에 광기, 감시, 처벌, 아까 그런 어떤 그 억압이나 그런 걸 느끼잖아요. 우리가 자유로운 표현을 하고 싶어도 내 안에 파놉티콘 때문에 자유로워지지 않고 검열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작용에 대한 그것들을 사회학 세미나 1에서 한다라면, 사회학 세미나 2에서는 사회계약론과 그리고 이념에 따라 이 좀 스펙트럼 자유, 정의론이나 사회권이나 이런 것들이 달라진다라는 것들을 이제 보여주고, 그 다음에 조직론, 알린스키와 프레이리를 기반해서 이제 하고 있는데, 그 위에 어떻게 보면 세계 인권 선언문이 그걸 압축적으로 또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관점에서 세계 인권 선언문을 보느냐에 따라 세계 인권 선언문이 또 한계들을 가진다라는 거죠. 자유주의적 입장에서는 자유권만이 보장되면 되는데 너무 많은 권리를 또 준다고 볼 수도 있고, 사회주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인권이라는 어떤 그 조금의 그 여유를 주고 이 혁명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그런 작용을 한다. 그래서 세계 인권 선언문 역시 자본주의의 쓰레기 청소부 아니냐, 뭐 이렇게 이제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는. 그래서 이제 어떤 관점으로 인권 선언문을 볼 거냐.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토론하고 그 내용들의 의미들을 되새겨보는 시간들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근데 특히나 사회복지 현장이나 시민들과 만나고 그 인권을 얘기하는 현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세계 인권 선언문을 한 번도 보지 않았다는 현실 자체가 되게 이 우리 사회가 제대로 가고 있는가? 뭐 이런 질문들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세계 인권 선언문으로 우리는 자유롭고 평등하게 태어났다. 인간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서 어떻게 구체적인 현실의 그 체제를 만들 것인지 그걸 한번 다시 고민하는 그런 시간 가졌으면 좋겠고, 다 추석 모두 잘 보내시고 추석 이외에 마중물 세미나가 또 있습니다. 그때 또 뵙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